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과학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나 라는 그 주제의 책입니다. 미국에서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희 교수가 지은 이 책입니다.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상희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지금은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조교수를 보내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인원들은 지금 인류학에서는 최초의 인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는 화석이 하나 발견될 때마다 확확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류의 조상으로 세 개의 화석이 유력합니다. 1999년 중앙아프리카 차드에서 발견된 살란트로푸스 차덴시스 두개골이 발견이 됐는데 이 두개골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는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 후보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케냐에서 발견이 됐는데 오로닌 투게넨시스, 이 화석도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에 살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온전한 골격이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체로 두개골 화석이 발견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인류의 조상인지 유인원의 조상인지 뭘 먹고 살았는지 키는 얼마고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오로닌 투게넨시스는 넓적 다리뼈가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화석입니다. 2009년도에 발견이 됐고요.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대략 한 440만 년 전에 살은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는 전체 골격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유력한 후보들 말고도 또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면 다시 분석하고 연구해서 또 다른 인류의 조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과학입니다. 이 원숭이류 또는 유인원 그리고 인류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건데 네 가지를 듭니다. 먼저 뇌가 어느 정도 크기였는가. 현재 인류의 크기는 1300cc에서 1400cc로 돼 있죠. 그런데 원숭이나 초기 유인원들은 두개골의 용량이 300cc, 400cc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쭉 커진 거죠. 그래서 이게 두개골이 어느 정도나 크는가, 이것이 유인원과 인류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치아가 작습니다. 육식을 하거나 사냥을 하는 짐승들 같은 경우는 이게 크고 날카로워야 되는데 인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직립보행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직립보행을 하면 척추부터 여기 목뼈, 그 다음에 이빨, 머리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도구를 사용했는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언제 인류의 조상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를 낳는 것, 그러니까 번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번식을 한다는 것은 성장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재생산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온전히 자라서 후세를 남기는, 아이를 낳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새끼를 낳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인류는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기조차 한 일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동물은 출산을 할 때 그 새끼의 머리가 산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산도를 통과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쑥 나오거나 산통의 시간이 짧죠. 그런데 인간은 산도는 좁은데 아이의 머리는 커서 출산이 어렵고 때로는 출산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400만 년 전, 500만 년 전에 인류의 화석을 보면 인류의 머리가 이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400cc 내외로 작았어요. 요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도를 통과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만 년 전에는 약 2배 크기인 900cc 정도로 커졌고요. 10만 년 전에는 현재 용량인 한 1300cc 정도로 더 커졌습니다. 몸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머리만 커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기를 낳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립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골반이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골반이 조금씩 작아든 거죠. 인류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출산이냐 보행이냐, 그러니까 진화의 길에서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인류가 선택한 것은 보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산도를 통해서 머리가 큰 아이가 태어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직립보행의 길을 갔죠.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선택한 인류가 살아남은 거죠. 산도보다 큰 머리를 가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인류가 선택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뼈와 뼈 사이가 물렁물렁해졌고 뼈가 벌어질 수 있는 이 인체 구조로 여자의 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골반만이 아니고 골격 전체도 관절이 좀 벌어질 수 있게 여자의 몸이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산도보다 머리가 큰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그 산도와 또 골반 골격이 쭉 늘어나면서 아이가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몸이 변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출산에는 위험이 동반됐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여자의 몸이 출산 전과 같이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동물과 다른 거는 출산을 할 때면 대부분의 동물은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새끼를 낳습니다. 무리가 많은 데서 낳지 않고 자기를 잡아먹을 만한 동물들이 있는 곳은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데리고 무리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인간은 달랐습니다. 분만을 하는 여자가 산통을 느끼면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진통 중에 혼자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돼서 진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몸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출산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대단히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숲이 점점 줄어들고 초지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식물성 먹이를 얻기 위해서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을 거쳐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손과 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빨리 달릴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택한 방식이 동물성 지방, 즉 고기를 먹는 것을 변해갔습니다.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을 잡는 것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류가 생각해낸 방식이 경쟁자들이 내장과 고기를 다 발라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는 것, 뼈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팔다리뼈 속에는 골수가 있고요. 머리뼈 속에는 뇌가 있었습니다. 골수와 뇌는 모두 순수한 지방덩어리였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한 먹이였죠. 그래서 이 딱딱한 뼈를 깨기 위해서 돌을 이용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것으로 추측되는 올도환 석기는 뼈를 깨는 도구로 이용됐을 거라 추측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깨서 먹자 초기 인류의 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약 한 20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에렉투스는 뇌가 약 한 1000cc 정도로 커졌고 키가 170cm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의 키 정도로 됐다는 거죠. 호모 에렉투스 정도가 되면서 비로소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체격이 됐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햇살이 아주 뜨거운 아프리카에서부터 퍼져나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햇빛이 아주 강했던 적도 근처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멜라닌 색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검었죠. 그런데 위도가 높은 곳,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멜라닌 색소 때문에 햇빛을 적게 받으면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점점 없어져서
끝으로 갈수록 피부색이 점점 희게 됩니다. 인류의 피부색은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류의 피부색도 변해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왔던 인류가 대략 10,000년 정도부터 식물을 재배하고 목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과실도 따먹던 사람들이 한 곳에 정주하면서 씨를 남기고 그리고 그 씨를 다음에 심어서 다시 수확을 하는 이런 농경, 정주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말이나 개나 야생 동물들을 인간이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풍요롭고 여유로움 그리고 문명 생활로 꽃을 피웠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배웠던 것과는 달리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풍부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된 것이 아니고 삶의 질에 있어서는 더 나빠졌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인 연구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짓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들이 농경민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질병에도 걸리고 영양실조도 겪었다. 몸도 농경 이후에는 더 작아졌다는 거예요. 굶주림과 영양실조 때문이다. 이렇게 규명되고 있습니다. 왜 인류는 다시 진보하고 발전된 것이 아니고 생활 자체가 더 나빠지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이 농경이라는 것은 다양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한 곳에 몰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대박이지만 잘 못 되면은 쪽박을 차게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크게 가뭄이 들거나 한번 크게 홍수가 나면 그 해는 물론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도 남아있지 않죠. 씨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수렵과 채집을 할 때보다 나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여 사니까는 걸리는 게 바로 병입니다. 특히나 가축된 그 동물들한테서 여러 가지 질병이 사람들한테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뭐 패스트라든지 또는 뭐 소아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전염된 병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류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을 위한 희생입니다. 테러범을 자기 몸으로 맞고 본인이 죽기도 하고 또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혈액이나 또는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기부하거나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자연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예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 바로 이러한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죠. 인류의 사촌이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멸종했지만 바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화석은 많이 남아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을 연구하다 보면 노령으로 이빨도 다 빠진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생산력이 없는 네안데르탈인이 꽤 오랫동안 살았다. 그 얘기는 젊은 네안데르탈인 친척이나 가족이 생산력이 없어진 사람을 오랫동안 보살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왜 인류는 서로 돕게 되었을까요? 인류가 작고 약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강해지는 대신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럴 때마다 이때는 무엇을 하고 요 시기에는 어디로 가면 먹을 게 많고 요 시기는 위험하니까 여기를 피해야 되고 이런 정보가 있으면 오래 생존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정보를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부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최초의 진화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을까요? 뇌일까요? 진화 생물학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뇌가 아니라 다리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두 발로 걷기가 먼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발로 걷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이나 또는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장애가 생긴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도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 한 발로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 발이 뛸 때까지 균형도 잡아야 되고, 네 발로 걷던 동물이 두 발로 걷기 위해서는 발가락, 발목, 무릎, 종아리, 골반 등이 근육과 뼈가 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로 걷는 대신에 인류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체중의 상당 부분이 허리뼈와 골반뼈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허리와 무릎, 엉덩관절은 끊임없이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해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척추가 내려앉기도 하고 디스크에 걸리기도 하고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인류학자들은 지금도 인류의 조상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를 놓고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를 이용해서 인류의 조상을 찾는 그런 유전학이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DNA를 이용해서 추적에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근처에 있는 곳에서부터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이 유전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규명이 됐는데, 최근에는 몇백만 년이 된 화석에서도 DNA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제 화석이 발견되면 바로 DNA 검사까지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학설이었는데, 최근에 한 곳에서 기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출현해가지고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교류하면서 발전한 것은 아닌가라는 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저자인 이상희 교수도 이 이론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고인류학은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느끼는 그리고 생각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인류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을 다 읽고서도 제대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인류학자들도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시면 이 책 인류의 기원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류의 기원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